따라옵니다.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드입니다. 뽀그레들 안녕!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세계지리 총평과 해설입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이 봤죠. 근데 이 해설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뉴 뽀그레들일 겁니다. 자, 우리 이미 시험 친 뽀그레들은 빠이빠이 하고 뉴 뽀그레들 웰컴 하면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난이도는요, 상 어려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 것은요, 아직 뭐 공식 발표 안 되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46, 47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정도 가고 있고요. 경량성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뉴 뽀그레드 특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요걸로 한번 점을 쳐보는 거지. 자, 6평, 9평. 우리 올해 2025학년도 6평하고 9평은요, 꽤나 경향성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수능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지리는 이렇게 넘나드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그런 과목은 아니다. 딱 요 정도의 디테일까지 생기면은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추천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내려면 앞으로 디테일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세지가요, 한지보다 원래 개념량이 조금 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고인물들을 좀 버리면서 등급컷을 유지하려면 디테일이 필요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디테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지 1등급, 2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지리를 공부한다면 꼼꼼히 공부하는 습관 가지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개념하고 기출 여전히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문제 바로 갈 거고요. 중간중간 혹시 중요한 경향성이 보이는 문제가 나타나면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 1번, 다음 자료에 가나 국가가 표시된 지도만 해보기에서 그런 것은, 자, 가랑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보기에 이렇게 지도가 잘려가지고 나오는 거 쌤이 그렇게까지 98도씨에서 내내 강조했던 건데 역시나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98도 보셨으면은 이지피지하게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가에 로바니엠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 마을에 있는 사진 속 조형물은 북극권 경계선상에 세워져 있고 경계선의 북쪽이 북극권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얘는 북극해에 닿는 이 북극권에 있는 굉장히 고緯도 북쪽에 있는 동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나의 해안 사막에 있는, 와우, 해안사 엄청나게 큰 힌트죠. 사구 위에서는 다른 사구 위로 올라오는 일출과 대서양으로 떨어지는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다. 이 사막의 동쪽 내륙에 있는 도로에는 사막과 같이 남회기선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다. 얘는 남반구겠네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보기에서 짝짓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은요,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고요. 아르헨티나는 북극권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해안 사막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파타고니아 사막 같은 경우에는 해안 사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안데스 사막의 바람 그늘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니은으로 넘어가 볼게요. 니은은요, 모리타니라는 건데요. 엥? 좀 글씨를 못 썼네. 미안합니다. 여기는 북반구이긴 한데 북극권까지 갈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요, 노스핑이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핀란드고요. 핀란드 위쪽으로는 북극이잖아요. 북극권. 그럼 얘가 바로 디귿 해당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핀란드에 산타클로스 마을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리을 갈게요. 리을 이렇게 짜라도 알아야 된다. 이거 우리 아프리카 밑부분, 남아공에 있는 부분이고요. 요 위쪽으로 나미비아에 있고요. 나미비아에 나미브 사막이 있는데 걔가 바로 해안 사막이죠. 자, 그래서 나미비아 해안 사막, 그리고 남해기선은 어떻게 있나요? 이렇게 쭉 가운데를 이렇게 딱 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니까 5번이 된다. 2번, 다음 자료는 세 국가 국장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제목으로 고른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나다는 가가 모로코 동그라미, 우즈베키스탄 동그라미, 이스라엘 중 하나임. 자, 이제 가나다 찾으러 가겠습니다.
국장 왼쪽에는 목과 오른쪽에는 밀이 있고 중앙에는 신화 속에 새가 있다. 띠룩띠룩. 그 위에 떠오르는 태양과 기억 아랄해로 흘러가는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두 강이 그려져 있다. 자 얘들아,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중에 아라레하고 가까운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즈베키스탄 바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아라레는요 카스피해가 이렇게 있죠. 그 카스피 오른쪽에 아라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막가까 심각한 문제이고요. 우즈벡. 자, 국장 중앙의 방패에는 니은 아틀라스 산맥과 그 뒤로 떠오른 태양이 있다. 방패 위에는 왕국을 상징하는 왕관이, 아래에는 쿠란에서 인용한 글귀가 있다. 아랍권이면서 아틀라스 산맥, 신기조선대가 있는 누구? 모로코. 방패 모양의 국장 중앙에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촛대인 메노라가 있고 그저 올리브 가지가 있다. 오래전에 국장 속 메노라는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서 사용되었다. 우리 예루살렘,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오케이. 자, 선질 보기로 갈게요. 기억. 자, 아라레 일대는 사막과 해살의 지역이다. 그렇죠. 정말 심각한 사하라 사막과 함께 아라레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니은 아틀라스 산맥은 주로 시원생대 지각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여러분들, 아틀라스 산맥은 신기조선대고요. 신생대 지각 운동으로 지금도 형성 중입니다. 자, 디귿.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크리스토교 성지가 모두 있다. 그렇죠. 우리 에이브라함 계통, 아브라함 계통이라고 얘기하는 유대교, 이슬람교, 크리스토교 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가나다 중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다 이스라엘이다. 얘들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국토 면적이 쪼만해요. 그렇죠. 그 쪼만 데서 치고받고 난리 부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넓은 게 아니고 가장 좁은 국가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 밑에 서사하라라는 곳이 독립을 하면서 모로코가 좀 쬐끄만해졌어. 그래서 굳이 세계 중에 가장 큰 데를 얘기해주자면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쬐끄만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다음 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들아 아는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를 열심히 쳐야죠. 아는 거구나. 나 실수 안 할래. 이러면서 자, 폭 25m의 깊이 30m, 구덩이의 비밀. 자, 그래서 서시베리아, 러시아 쪽이고 야말반도라고 삐쭉 나와 있는 반도가 있네. 그러면 북극 쪽에 있는 반도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이후 러시아 야말반도 일대에서 17개 달하는 거대한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연구진은 기억, 지구 온난화로 두꺼운 얼음층이 녹아내려 그 아래 갇혀있던 대량의 메테인이 지상으로 폭발하면서 이런 구덩이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야말반도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을 의미하는 가에 속한다. 자, 야말반도 기후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러시아를 볼 때 러시아가 이렇게 길쭉하게 펼쳐져 있죠? 러시아를 볼 때 딱 반띵해서 왼쪽으로는 DF, 오른쪽으로는 DW, 그리고 북극 해와 닿는 바다와 닿는 요 부분들은 뭐다? ET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바다와 닿는 부분이니까 ET가 되겠고요. 그럼 가는 ET인 툰드라 기후에 속한다. ET에 속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ET 기후 지역 지하에는 연중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 영원히 영구 퍼머넌트하게 동토 얼어있는 층이 있고 그 외에는 계절에 따라 결빙과 유래,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활동층이 있다. 짧은 여름 동안 활동층이 녹으면 집안은 불안정해지며 크고 작은 습지와 호소가 생기기도 한다. 습지라는 건 꾸덕꾸덕한 땅을 얘기하는 거, 호소라는 거는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로 갈게요. 1번. 툰드라 기후 지역의 분포 면적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넓다. 그렇죠? 북반구는 요만큼이 다 툰드라입니다. 남반구에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칠레 그 밑에 쪽 정도. 자, 2번 갈게요. 툰드라 지역 원주민들은 술록, 유목, 수렵 등으로 생활해왔다. 그렇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록, 유목 같은 거 했다. 엘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툰드라 기후 지역은 화학적 풍화작용이 물리적 풍화작용보다 활발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우리 풍화작용 두 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화학적 풍화와 물리적 풍화인데요. 물리적 풍화라고 하면은 이런 분필 같은 거를 어떻게 한다? 아깝지만 어떡해.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똑딱! 요게 바로 물리적 풍화입니다. 여러분들 암석 같은 게 뽀각하고 부러지는 거, 깨지는 거, 요게 바로 물리적 풍화 작용인데 화학적 풍화 작용이란 무엇이느냐? 얘가 물을 만나서 녹아버리거나 이 성질이 변해버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여름에
음식물을 이렇게 놔둬, 실온에. 그러고 나서 잠깐 딴짓하고 다시 음식물을 봐. 어떻게 돼요? 시큼한 냄새가 나서 먹으면 아플 것 같다. 쉬어요. 썩어요. 그게 바로 화학적 풍화작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풍화작용, 내가 빵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친구한테 빵을 나눠줘. 친구도 나도 맛있게 냠냠냠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 물리적 풍화작용이잖아. 근데 화학적 풍화로 빵이 썩어버려.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 맛도 다르고 배도 아파. 그게 바로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의 차이입니다. 물리적 풍화는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화학식의 이 성질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화학적 풍화 작용은요, 화학식이 바뀌면서 이 성질에 바뀜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은요, 1번 따뜻하고 썩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음식이 언제 잘 상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축축한 물이 많은 요 두 가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요 두 가지가 없는 곳은 물리적 풍화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가 강한 거고요. 그리고 B 건조기후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가 강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한대기후이기 때문에 따뜻하지 않아서 물리적 풍화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적 풍화 작용이 더 활발하다라는 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화학적보다 물리적이 활발하다라고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4번, 기억,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으로 영구 동토층의 두께는 감소한다. 그렇죠. 영원히 얼어있는 게 감소하겠죠. 왜? 점점점 뜨거워지니까, 더워지니까. 네. 5번, 니은 활동층의 표면에는 다각형형의 구조토가 발달한다. 그렇죠. 규조토 발매트 아니고 구조토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조토라는 건 이게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 하면서 분급작용이 만들어져서 이런 다각형 모양의 땅이 생기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게 바로 구조토라는 거. 툰드라에서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답은 3번. 3번, 다음 글에 가나다라 종교된 셈으로 오른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불교 동그라미, 이슬람교 동그라미, 크리스토교 동그라미, 힌두교 중 하나임. 우리 5개 종교 중에 4개가 나온 겁니다. 자, 갈게요. 국가 내 특정 종교의 신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종교 전파 등으로 다양한 종교 경향이 나타난다. 뜨르륵! 이게는 국민 대다수가 무슨 신자이죠, 여러분들? 무슨 신자? 그렇지, 이슬람이죠, 이슬람. 아나톨리아의 데린코에 있는 성 테오토로 교회는 크리스트교 건축물이죠. 이곳에는 십자가 종탑이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몰랐어도 십자가 종탑 크리스트교 바로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죠. 그래서 가가 이슬람교 이렇게도 넣어주실 수 있고요. 참고로 이슬람교 신자 수 1위인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오케이. 자, 야카르타 인근 보로부드 사원에서는 불상가 탑을 볼 수 있어. 자, 불상가 탑은 어떤 종교 경관인가요? 불교죠. 이 지역에 불교가 전파되었으면 알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어느 한 종교의 신자가 절대수를 차지하지 않은 특정 종교 경우에 두드러지지 않고 사원교회, 모스크 등 다양한 종교 경우에 나타난다. 리틀 인디아 지구에는 스리 비라마 칼리암마 사원이 있는데 이곳은 다양한 신을 믿는, 얘들아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유일한 다신교 힌두교 사원이다. 그리고 이름도 리틀 인디아, 작은 인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로 갈게. 1번 가. 이슬람교 대표적인 성지로 바라나시가 있다. 우리 바라나시는요 인도에 있는 거고요. 힌두교 성지입니다. 이걸 라로 고쳐줄게. 2번 라. 힌두교 기원지는 서남아시아이다. 힌두교는 인도에서 태어났고요. 인도 남부아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원지는요 다 아시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5대 종교라고 하죠. 5대 종교 다 아시아인데요. 5대 종교 중에 3개는요 아브라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계. 얘네가 바로 유대교, 크리스토교, 이슬람교이고요. 얘네 셋 다 서남아시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2개가 힌두교 앤드 불교인데 얘네는 남부아시아, 인도에서 태어난 애들이다. 딱 이렇게 반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남부아시아라고 보는 거죠. 3번 이슬람교는 다 불교보다 기원시기가 이르다. 자, 기원시기는요 힌두교가 옛날 옛적에 힌두교가 싫어요 라고 해서 보타바 시타르타 아저씨가 불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기원 전후로 나눠가지고 이 아브라함계 중에 앞바뀌었되는 유대교,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 그 다음에 응의 애기인 이슬람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기원시가 이른 건 불교네요. 그러면 이슬람교는 늦다. 이슬람교는 막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사하라 이 남아프리카에서는 크리스토교 신자가
이슬람교 신자보다 많다. 얘들아, 우리 아프리카는요, 사하라를 기준으로 굉장히 문화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하라를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아랍의 같이 엮여가지고 아랍 이슬람교 신자가 많고, 사하라 이남은 옛날에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라고 했어? 반반. 그래서 졸라 싸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사하라 이남은요, 그리스도교 신자가 많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나 신자가 많다. 요거 바로 맞는 말이 됩니다. 전 세계 신자 수 뭐야? 제일 많은 거 크. 그 다음 이슬람교. 그 다음 흰. 그 다음 불. 마지막 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 나, 이, 가, 흰, 라, 불, 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 라다. 오케이. 자, 정답은 4번. 5번. 다음 글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 보겠어. 그런 것은 얘들아, 이거 뭡니까? 쌤이 이런 유형을 요즘 연습을 많이 해줘라 라고 하면서 엔도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백도시에서도 그렇고 연습을 시켜줬었죠.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가볼게요.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도차이나 앤드 그 밑에 있는 섬나라 5개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떠올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주민들분은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밑에 섬나라 5개보다는 인도차이나 반도 위에 이 5개 국가의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얀마, 캄보디아, 얘는 일단 빠졌어. 그리고 다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 수도는 짜오프라의 깜짝에 위치해 있다. 오케이. 4월 중순을 전통적인 새해의 시작으로 여기 이를 기념한 축제가 개최된다. 이건 뭡니까? 송크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쌤이 이걸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이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에는 4월이 제일 더워요. 제일 더워. 왜? 얘네는 나라가 건기 혹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와 우기 사이가 4월이다. 그래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해. 우기는 생명을 뜻하죠. 우기가 시작되는 이때가 얘네 새해다. 대표적으로 그 축제, 물축제 송크란이다 라고 얘기했죠. 어디? 타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나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남북으로 긴 형태의 국가라고 하는 순간 2개 딱 떠올려주면 돼. 베트남과 라오스, 그중에 중국, 캄보디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수도는 이 국가의 북부에 위치하며 수도의 강 이름은 하노이라는 뜻이다. 베트남이네요. 베트남 수도. 타이 수도는 방콕, 베트남 수도 하노이입니다. 전통의상이 아오사이와 전통의식 포가 유명하다. 자, 마지막 다 가겠습니다. 다는 타이, 싱가포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 국가와 수마트라 섬 사이의 해협은 인도양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이다. 얘는 지금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 말레이제도 가운데 있는 나라이구나. 말레이시아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수도는 19세기 주석 광산 개발로 인해 성장하였고 이 수도 이름은 루알루쿤푸르. 그렇죠. 말레이시아입니다. 오케이. 자, 가나다 찾았습니다. 보기로 할게. 기억. 축제 송크란. 우기가 끝나는 시에 개최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건기가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새해죠. 건기가 끝나는 시기에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건기가 너무 건조하고 더우니까 힘드니까 이때 더우니까 그래서 물을 뿌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자, 니은 가, 타이, 나. 베트남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이고야,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국경을 접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가운데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디귿, 나. 베트남은 다 말레이시아보다 쌀 수출량이 많다. 쌀 수출 1위 인도고요. 2위 타이고요. 3위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말레이시아보다 수출량이 많죠. 그럼 답은 디귿 혼자 2번이네요. 6번. 다음 자료는 가나다 국가와 유럽연합 EU 간의 무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사우디아라비아 동그라미, 이집트 동그라미, 뚜르르끼의 동그라미 중 하나임. 자, 그래서 EU가 있고요. EU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가나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총 무역액 몇 유로 엔드 가는 거 오는 거 1위 항목 보시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느냐?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많아. 이집트 기름 조금 있어. 튀르키 기름 없고 쟤 좀 열심히 해. 이걸 머릿속에 딱 떠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3개 정도의 국가를 주면서 단서 조항이 주면서 이렇게 넣어라라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 3개가 다 극단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분류를 하기 쉬운 애들이란 말이야.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에 다 유럽이랑 가까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죠.
그죠? 그 국가들은 딱 산유국과 비산유국으로 나눠버린다라고 했잖아. 대표적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인 비산유국 튀르키예. 그거를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기름, 이 광물성 연료 에너지가 뭐야? 기름, 천연가스. 요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거고. 기름이 없어. 운송장비 같은 제조업해. 이게 바로 튀르키예가 되는 거고. 기름이 조금 있기는 한가 봐요. 오케이? 근데 유로는 훨씬 무역액은 적죠. 퍼센테이지도 훨씬 적고. 얘가 바로 이집트. 이집트도 여러분들 기름이 나긴 납니다. 조금. 오케이? 갖다 팔아야죠. 돈 없으니까. 자, 갑시다. 1번. 이집트는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가 있다. 이게 바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넘어올 때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시작되고 사우디아라비아 할 때 여기가 홍해, 여기가 지중해, 그 가운데가 수에즈 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2번 튀르키예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룹이 빠졌네. 아이고 미안해. 룹 알할리 사막이 넓게 분포한다. 우리 룹 알할리 사막은요, 이 아라비아 반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분포하는 사막입니다. 그럼 이거 가로 고쳐주면 되겠다. 3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보다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1차 산업은요 농업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2차 산업은요 광공업입니다. 광공업이라는 건 광산, 요 광물, 천연가스, 기름, 석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공업은 전자기기, 운송장비 같은 제조업 생각해주면 되는 거다. 3차는 서비스업이다. 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2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기름이 많으니까. 근데 이집트는 이게 많지 않고 농사 많이 지으니까 1차 차지하는 비율이 높겠습니다. 그럼 가는 낮다로 가주면 되겠지. 4번 사우디는 튀르키예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사우디는요 튀르키예보다 땅이 좀 더 커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돼. 근데 인구는 어때? 튀르키예 인구 많아. 사우디 인구 없어. 왜? 여긴 사막인데 뭐 어떻게 사람이 살아? 인구 밀도 여기가 낮겠죠. 그래서 인구 밀도를 얘기한다면 딱 두 개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땅 크기. 두 번째, 인구. 오케이? 5번, 이집트는 아시아, 튀르키예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반대입니다. 우리 튀르키예 아시아에 위치하고요. 이집트 아프리카에 위치합니다. 7번 다음 자리에 가나 국가를 지도 A, B, C, D, E에서 고른 것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거는 키워드 뽁뽁 뽑아서 어떤 나라인지 찾아가지고 그 나라를 여기서 찾아서 짝짓기 해주면 되는 그냥 지역지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코퍼벨트는 라고 하는 순간 두 개 나라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가 우리 조나단과 조 파트리샤의 고향이죠. DR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잠비아입니다. 자, 가와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에 걸친 그럼 가가 잠비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바로 지도에서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밑에 있는 잠비아 D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계적 구리매장지대를 가리키는 명칭인가 동시에 이 국가의 행정구역 명칭이기도 하다. 이런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리는 이 국가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원이다. 자, 다음 인도양과 접한. 인도양과 접하면 여기가 접했겠죠. 인도양. 나는 기호작물이 주요 수출 상품이다. 이 국가의 고산 지역에서는 차와 커피 재배가 이루어지면 수출 이 작품은 차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하회류가 수도. 수도를 알려주셨어. 나이로비잖아요. 그럼 뭐야? 그냥 바로 케냐 들어가주시면 되는 거죠.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유럽으로 수출된다. 케냐는 여기입니다. B가 되겠죠. 그래서 D, B, 1번이 정답이네요. 자,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뭡니까? 우리 인류의 기원지자, 커피의 기원지라고 부르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밑에 케냐, 케냐 밑에 탄자니아. 밑에 잠비아, 잠비아 밑에 남아공 위에 보츠와나. 오케이, 요렇게 완료. 8번. 다음 자료는 내 국가의 주요 도시와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 중 하나임. 자, 일단 국가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가 나왔군 하면서 일단 색칠된 가장 큰 땅 브라질. 위에 콜롬비아를 있고 우리 오늘 무슨 산 타? 포고타. 미안해. 자, 내려와서 남북으로 긴 땅 칠레. 그 다음 이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헷갈리면 입모양을 보시라. 동그라면 우루과이, 옆으로 찢으면 파라과이. 오케이, 우루과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다라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봐봐요 얘들아. 모든 인간은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도시 아니면 촌락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전체 인구는 딱 반갈, 그러니까 딱 50%는 아니더라도 뭐 아니면 도로 두 개 중에 하나로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도시, 촌락. 근데 지금 도시 인구랑 촌락 인구를 줬다는 건 뭐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총 인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총 인구의 인구 교보까지를 아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남아메리카에서 인구 가장 많은 나라 어디? 브라질이 되겠다. 그럼 브라질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인구 규모 가장 큰 가. 따란. 자, 그 다음 인구 규모 가장 작은 애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우루과이. 자, 콜롬비아랑 칠레도 물론 여러분들 알면 찾아주면 되는 건데 사실 외우라고 대놓고 쌤이 막 달달달달 외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왜? 보통 나머지를 줍니다. 수도 인구를 주죠. 수도 인구 여러분들 그래프 보이잖아. 1000 이상 콜롬비아의 보고타. 그죠? 그리고 칠레는 500은 넘죠. 500은 넘는 중간 정도. 요렇게 산티아고 요렇게죠. 자, 그래서 콜롬비아가 하나, 칠레가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갈게요. 1번. 브라질의 수위 도시는 수도이다. 수위 도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브라질의 상파울루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브라질은요. 내륙 개발 때문에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정합니다. 그럼 수위 도시와 수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응, 아니야.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 2번. 칠레에는 잉카인들이 높은 산 위에 거슬한 마추픽추 페루에 있죠. 3번. 우루과이는 콜롬비아보다 수도 해발 고도가 높다. 우루과이는 몬테비데오가 수도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쯤입니다. 콜롬비아는요. 보고타가 있고요. 우리 보고타는 대표적인 고산 도시이고 고산 도시이면서 수도인 곳들은 외워줘라. 쌤이 엔도시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수도의 해발 고도가 높은 거는 나입니다. 3번. 콜롬비아와 칠레는 모두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종주도시화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1위. 수위 도시가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서 2위 도시 인구 곱하기 2 한 것보다도 많으면 이걸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남미의 많은 곳들이 종주도시화 현상인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칠레 등이 있겠다. 그럼 이게 바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5번. 가나다라 중 국가 내 수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나이다. 야, 이거 뭐야? 수도 인구 알려줬잖아. 얘네 더하면 토탈 인구니까 그 중에서 몇 %인지를 여러분들 계산해봐라 라는 거죠. 자, 일단 도시 인구랑 촌락 인구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 2만, 20만, 21. 어떡해. 나 계산 잘 못하는데. 대충 요렇게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그 다음 얘도 더해봐. 오케이. 더해봐. 오케이. 더해봐. 오케이. 됐어. 자, 이제 각각 몇 %를 차지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50배? 50배죠? 얘는 4배 이상. 4배 이상. 얘는 3배. 얘는 2배.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수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얘네. 몬테비데오에 사람이 많이 사네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라로 고쳐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완성해 볼게요. 맞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쌤이 정말 지리는 내가 정말 자다가도 깨우면은 나 만점 받을 자신 있거든? 숫자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숫자만 나오면 막 눈이 막 번들번들해.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나만 그런지 모르겠다. 자, 9번 갈게요. 표의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가가 수력, 지열,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이렇게 4개의 신재생 에너지 우리 배웠었죠. 그거 한번 채워 넣어보자 라는 겁니다.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상위 3개국을 얘기해줬고요. 여기에 특징적인 애들 뽁뽁 뽑아가지고 뽁뽁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첫 번째 노르웨이, 스웨덴라고 노르웨이 보는 순간 수력이다. 왜? 빙하 사용해서. 자, 나를 볼게요. 영국 보는 순간 뭐다? 풍력이다. 왜? CFP 기후니까.
달을 보는 순간 에스파냐, 이탈리아까지 뭐야? 따뜻하고 햇빛 많은 나라, 태양광이 있다. 다음 아이슬란드 보는 순간 지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도 얘들아 화산 지형이 있기 때문에 지열할 수 있다. 오케이. 자, 1번 지열 발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그렇죠. 미국, 인도네시아 같은 판경계에 있는 애들이 발전량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다. 이게 바로 정답. 2번 아이슬란드의 발전량은 풍력이 수력보다 많다. 얘들아 아이슬란드는요 수력과 지열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굉장한 친환경 나라예요. 풍력의 영향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수력하고 지열 반드시 기억을 해줘. 전반적인 공급량을 따지면 지열이 조금 더 많은데 발전량을 따지면 수력이 많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발전량 1위는 수력이다. 근데 감히 풍력에 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번 덴마크의 발전량은 다 태양광이 풍력보다 많다. 얘들아 우리 덴마크는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나라죠. 그래도 태양광을 하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한 나라 보면 독일, 에스파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태양광이 풍력보다 많진 않죠. 오케이? 4번 지열은 다 태양광보다 발전 시 기상 조건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얘는 지형 조건에 영향을 받지 지열이랑 기상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기후 말고 지형이라고 해줄게. 지형. 5번 가나다 중 전 세계 발전량 누가 제일 많다? 수죠. 우리 수, 풍, 태, 마지막에 지예요. 지열이 가장 적다라고 고칠 수도 있어요. 적다. 이렇게 보자. 적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은 두 학생의 여행 후기 발표 장면이다. 기억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거에 동그라미 치면서 난 절대 안 틀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갑시다. 필리핀 안경문 승리로 알려진 타르시어로 유명한 보홀섬에 다녀왔어요. 이 섬에는 석회동굴인 카공카공 동물지대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탄산칼슘의 침전으로 형성된 다양한 지형들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보홀섬에 가면 타르시어를 보고 이것도 꼭 한번 가보세요. 다음 영화 땡땡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베트남 짱안에 다녀왔어요. 이곳에 가파르게 솟은 석회암 보리 탑카르스트가 멋진 풍경을 뿜어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토양이 붉은 빛을 띠는 것이에요. 테라로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 여행에서 영화 속 지형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가겠습니다. 우리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요 빠르게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억, 석회동굴은 주로 땅속으로 흘러든 빗물과 자세 용식으로 형성된다. 아까 전에 우리 화학적 풍화 얘기했죠? 그 화학적 풍화, 물에 의한 화학적 풍화를 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니은 탄산칼슘의 침전으로 형성된 지형으로는 카렌이 있다. 얘들아! 카렌이 뭡니까? 원래 석회암 기반암이었는데 빗물 같은 것 때문에 얘네들이 차별적인 용식을 받아버려가지고 녹아버렸어. 뾰쪽. 요게 바로 카렌이잖아. 이게 탄산칼슘의 침전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죠. 오히려 탄산칼슘에 녹아버린 풍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침전이라는 건 뭔가 탄산칼슘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뜻이야. 블럭처럼, 종유석처럼, 석순처럼, 석주처럼, 석회당구처럼.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없어져 버린 거니까 얘가 답이네요. 뭐 종유석 이런 걸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 디귿 탑카르스트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중국에 9일인 있습니다. 4번 리을 로사는 철분이 산화되어 토양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석회암, 탄산칼슘, CO3 같은 거는 물에 의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용식작용 빠이빠이. 그런데 토양에 있던 Fe, 철 같은 애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는데 문제는 자전거, 비 맞으면 녹슬어요. 빨갛게. 토양도 녹슬어요. 빨갛게. 그게 바로 붉은색 테라로사가 된다. 기억, 석회동굴, 디귿.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미안합니다. 탑카르스트죠. 디귿은 건조한 지역보다 스분한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 이런 것 자체 모든 카르스트 지역은요 결국에 석회암의 용식작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석회암의 화학적 풍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화학적 풍화는 따뜻하고 축축한 곳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보다는 축축한 스분한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깨끗해진 칠판으로 11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기내 안내 방송이 대본 1부이다. 가나 대본이 방송되는 비행기의 경로를 지도 A, B, C, D에서 고른 것은 자, 비행 경로별 기내 안내 방송 대본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 가!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현재 해발고도 약 3,800와우에 위치한 큰 호수 근처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판의 수렴으로 형성된 거대한 신기수국 산지에 있었으며 산지 곳곳에 도산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봐봐. 출발이랑 도착을 알려주셨잖아. 도착 그 점을 중심으로 신기수국 산지 그 중에서도 판의 수렴으로 만들어진 애를 찾아서 짝짓기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A부터 가볼게. 도착을 볼게요. 자, 일단은 판의 수렴으로 형성된 이 고산도지가 이집트 카이로 주변에 있나요? 아니죠. 응 아니야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B로 가볼게요. 자, 여기 도착 부분에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부 쪽이죠. 여기에 고산도시, 그것도 3,800까지 판의 수렴으로 완전 다 틀린 말이죠. 참고로 고기조산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C로 볼게요. C도 도착주 보면은 고기조산대에 속하는 거고요. 3,800 아닙니다. 자, D를 볼게요. 도착. 여기 바로 안데스 산지, 신기수국 산지 3,800 맞고, 그 다음에 판의 수렴,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 맞는데 이게 바로 정답이네. 요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나도 가볼게요. 기장입니다. 비행 경로의 절반쯤 지나고 있는 우리 비행기는 현재 거대한 지구대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판이 갈라져 형성된 이 지구대는 남북 방향으로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집니다. 지구대 주변에는 크고 작은 호수와 해발고도 5,000m가 넘는 화산도 분포합니다. 자, 이제 이 출발과 도착 사이에 중간쯤에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A 중간쯤. 동아프리카 지구대? 얘 아니야? 대륙판이 드드드득하고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호수라든지 아니면 화산 푸앙하고도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A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머지도 볼게요. B 중간 바다인데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 정도가 되겠고요. C 땅인데요? 아니면 뭐 캐나다 순상지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D는 아까 가였고요. 그럼 답은 D, A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대지형 문제가 나왔는데 대지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 너무 생소하니까 어려워요. 고기가 뭐예요? 신기가 뭐예요? 하는데 사실 한 번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만 하면은 얻어가는 효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2번 갈게.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보게 돼 있는 대로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대륙 중에 하나구나. 자, 그래서 지금 밑에를 보면요.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 그래프는요. 가나다라마 대륙이 빈칸으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A, B가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가나다라마부터 볼게요. 지역, 대륙별 곡물 수출 수입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별로 우리 곡물이라고 하면 밀, 쌀, 옥수수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다 합쳤을 때 수입량, 합쳤을 때 수출량을 각각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거는요. 항상 그래프에서 극단값부터 찾아줘야 여러분들 훨씬 이지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괜히 막 중간값 막 헷갈리게 막 그러지 말고 극단적으로 수출이 많은 애부터 수출이 많은 애 누구야? 얘네! 얘들아, 우리 대륙 중에 수출이 가장 많은 곳은 땅은 넓은데 먹을 사람이 없는 아메리카가 되겠죠? 그래서 마가 아메리카가 돼요. 이번에는 수입량 제일 많은 애 볼까? 얘네! 얘들아, 이번에는 입이 많은, 인구가 많은 누구? 아시아가 수입이 제일 많은 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시아, 유럽 중간 정도, 그거보다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애가 유럽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랑 나를 볼 겁니다. 가는요, 수출은 조금인데 수입이 많아. 입은 많은데 딱히 농업 생산량이 많진 않겠구나. 슬픈 열대야에 있는 아프리카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땅은 넓은데 입은 적은 오세아니가 나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곡물의 순수출 수입량 상위 2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순수출 1위 국가, 2위 국가, 순수입 1위 국가, 2위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수출 1위는요. 언제나 A야. 지금도 옛날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A는 미국이죠. 미국이 이 아메리카의 엄청난 수출 대표적인 곳이죠. 왜? 땅덩어리는 넓고 또 농사를 대규모로 하고 농사를 상업적으로도 하고 하니까 수출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를 갈 텐데 B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입량 과거에는 1위였다가 지금 2위로 떨어졌다인데 사실 여러분들 연계교재에는 2위가 현재 한 2021년, 2022년 뭐 현재
멕시코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 멕시코가 여기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코치껏 누구다? 아, B는 일본이다. 이렇게 넣어주셨을 겁니다. 요거 이유는 뭐냐? 통계에 따라서, 통계를 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통계 방법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조금씩 이렇게 비율이 너무 비슷한 애들은 1, 2가 달라지거나 2, 3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쌤이 얘기하는 게 경향을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단순히 암기로는 안 돼요. 자, 보기로 가겠습니다. 오세아니아 곡물 수출량 중에 밀 수출량이 가장 많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세아니아 쌀 거의 안 해요. 옥수수 거의 안 해요. 밀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밀 수출을 주로 하게 된다. 니은, 라. 유럽에는 소사육도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위치한다. 자, 우리 소사육도 수 1위는 브라질이 되겠고요. 유럽은 브라질 아니죠. 브라질은 아메리카에 있으니까 마로 고쳐줄게요. 디귿, 아메리카는 옥수수의 세계 최대 수출 국가가 위치한다. 옥수수 세계 최대. 야, 우리나라 캔 옥수수 보면 다 어디서 온다? 미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메리카에 위치하는 거 맞는 말이 되겠다. 리을 A, 미국은 B, 일본은 맞다. 자, 그럼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웠다면 아무래도 개념 정리, 그러니까 통계 정리, 98도씨라든가 아니면 2도씨에서 했던 통계라든가 통계 정리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근데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졌다면 요거는 스킬은 아니라는 거. 오케이. 본인이 왜 틀렸는지 이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트리트먼트를 처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13번 갈게요. 표 ABC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C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임. 자, 그래서 지도가 이고요. 그래프 아니고 표로 주셨습니다. 우리 기후 문제를 이렇게 표로 줬다는 건 뭐야? 땡큐베리 감사하면서 얻어먹는 그런 문제죠. 자, 일단 지도에서 그 지역의 기후값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후 문제든 뭐 지역지리 문제든 상관 안 하고 무슨 도시야 어디야 찾지 말고 기후 문제네? 그럼 나는 기후값만 찾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 왜? 보통은 태평양 가운데 있는 뭐 메르카트 도포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얘는 지금 북극을 중심으로 한 다른 도법을 사용한 건데 여러분들 요거는 쌤이 기출에서도 그렇고 엔도시에서도 그렇고 한마디 했었어요. 이런 도법을 나와도 놀라지 말아라. 그냥 지구본을 위에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북극을 중심으로 볼게요. 자, 북극해에 닿는 부분은 쌤이 그냥 ET라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ET. 자, 그리고 여기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네요. 요 정도면은 한 CS라고 볼 수 있겠죠. CS. 자,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를 딱 반갈해가지고 동쪽으로는 뭐다? DW다. 자, 얘는 뭐야? 몽골 울란바토르겠네요. 몽골은 B. 네, 사막이 있겠습니다.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이제 이 표로 가서 짝짓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표현은요. 최하늘 평균 기온하고 연결차를 알려주셨는데 그럼 뭐까지 알려준 거랑 다름이 없다? 최나월이랑 까지 알려주신 거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최하늘, 최나월 계산합시다. 15 대략적으로 하시면 되죠. 19 18 5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 너무 쉬운 거 혼자 C예요. 이런 애들 쉽잖아. 우리 A랑 C는 뭡니까? 그러니까 A는 이제 최하늘이 18도씨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 C는 하늘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요거잖아. 최하늘이. 그러면 바로 나오죠.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있는 건 딱 하나네요. 얘가 바로 C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D랑 E인데 E가 또 쉽죠? E는 뭐나? 최나널을 기준으로 ET잖아요, 여러분들. E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나널이 10도 미만인데 10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최나널이 0도에서 10도 사이는 그래도 여름에 어떻게 좀 햇빛이 좀 든다, 활동층이 좀 생긴다, 요거고 최나널이어도 영하다 그러면은 이제 EF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상관없죠. 그 알바노 상관없고 일단 우리 최나널이 0도에서 10도 사이 여기 있네요. D네요, D. 그래서 최나널이 0도에서 10도 사이인 D가 얘가 되네. 이렇게. 이렇게. 자, 남은 거는 A랑 B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다? 얘야, 얘. 우리 B는요,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지금 강수량 안 알려줬잖아. 그냥
기온만 알려줘 놓고 하라잖아. 어떻게? 경량성을 봐야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남게 되면요. 뭐 아니면 도 경량성을 보고 최종 판가름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가볼게요. 봐봐 얘들아. 우리 울란바토르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좀 고緯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춥기는 해. 근데 대륙도가 워낙 높아서 건조함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얘는 대륙도가 졸라 높고 얘는 물론 W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대륙도가 조금 더 높겠다. 낮겠다. 대륙도가 높고 대륙도가 낮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볼게요.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비교했을 때 더 추운 애는 얘야. 얘. 그리고 최난월도 비교했을 때 더 추운 애는 얘입니다. 기본적으로 훨씬 고緯도에 있겠다. 그래서 얘가 바로 A가 되는 거네요. 좀 생각보다 시시하게 풀었네. 좀 더 드라마틱하게 풀고 싶었는데 좀 시시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 이런 식으로 B를 꼈는데 강수량 안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경향성을 보면 된다라는 거. 아마 이거 A, B 넣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쌤이 이거는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온의 연교차를 얘기했을 때 이런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는 기온의 연교차가 나오면 D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D일 확률이. 아니면 E일 수도 있긴 한데 E나 D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지로 갈게. 1번 D. 이 T죠. 건조기후 지역 계속한다. 아닙니다. 여기는 건조기후 계속하는 건 B가 되겠습니다. 2번 A는 B보다 바다와의 최단거리가 짧다. 그렇죠. 최단거리 더 짧습니다. 2번이 정답. 3번 B는 C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강수량은 제가 많아요. C가 많아요. 근데 게다가 1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윈터를 얘기하는 거잖아. 북반구 기준으로 얘는 윈터에 촉촉합니다. 그래서 C가 강수량이 많겠죠. 4번 B와 D에는 모두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수림대가 있다. 우리 침엽수림대는요 D에 있어요. D 보통. 그래서 D라는 건 냉대 기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A라고 고쳐주면 제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A에는. 선생님 그럼 얘는요? B잖아, B. 우리 B랑 E는 B 기후와 E 기후는 무수목 기후입니다. 무수목이라는 게 뭡니까? 나무가 안 자라요.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라는 거죠. 오케이. 자, 5번 A, B, C, D 중 7월 낮 길이가 가장 긴 곳은 그 무슨 뜻이야? 7월 낮 길이가 길려면 북쪽으로 갈수록 7월 낮 길이가 깁니다. 가장 위도가 높은 애가 누구냐라는 거죠. 위도가 높은 애 보이나? 얘네. 네, D네요, D.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의 가나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협약의 명칭에는 협약이 체결된 도시명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주요 국제 환경 협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해양 오염 뭐야? 섬나라가 무서웠겠군. 런던에서 일어난 런던 협약을 얘기하는 거죠. 오존층 파괴 요거 캐나다 몬트리올이 되겠고요.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모두의 온실가스 요거 새로운 저기 이름 뭐니? 파리 협정이 되겠습니다. 1번 미안. 오늘 드립이 별로 안 먹히네. 슬픕니다. 오늘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드립이. 1번 런던은 최상위 세계 계층의 도시이다. 그렇죠? 우리 최상위라고 얘기하는 게 뉴욕, 런던 그리고 나서 이제 도쿄, 파리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런던은 누가 봐도 최상이다. 1번 맞습니다. 2번 몬트리올에는 금융 중심지인 카나리 호프가 있다. 요게 어디 있는 거다? 요게 바로 런던에 있는 거다. 3번 파리에는 국제연합 UN 본부가 있다. 이거 뉴욕에 있는 거다. 4번 가나다 모두 유럽에 위치한다. 아닙니다. 몬트리올은 캐나다에 위치합니다. 그럼 가랑 다. 5번 가나다 중 도시 발달 역사는 몬트리올이 가장 길다? 뭔 말? 얘들아 몬트리올은 캐나다죠. 캐나다는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가장 짧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그런 것은 가나다는 각각 버섯바위 동그라미, 뷰트 동그라미, 사구 동그라미. 자, 가나다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미국의 사막에 있는 뷰트고요. 뷰트. 나는요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사구고요. 다는요 사하라 사막에 있는 버섯바위입니다. 오케이.
자, 보기로 갈게. 기억하. 뷰트는 경암층, 탄탄한 층, 연암층, 말랑말랑한 층이 자별 침식을 받아 형성된다. 맞는 말이다. 니은, 나, 사구는 주로 외래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얘들아, 사구가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사구는요, 바람이 모래를 날려가지고 퇴적작용입니다. 외래 하천, 물에 의한 거, 유세에 의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람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래 하천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사막에는 하천이 있기가 어려운데, 사막이 발원하기가 어려운데, 사막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원해서 사막을 지나가는 외부에서 유래한 하천이다. 그게 바로 외래 하천이고, 대표적으로 나일강 같은 게 있겠습니다. 자, 디귿, 다 버섯 바위는 주로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작으로 형성된다. 그렇지. 바람이 모래를 날려가지고 침식 해가지고 만든 게 버섯 바위입니다. 아니면 삼릉석 같은 것도 있겠죠. 1. 가나다가 위치한 사막은 모두 한류에 의해 형성된다. 자, 한류에 의해 형성되는 사막 두 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의 나미부 사막과 남아메리카의 아타카마 사막이죠. 지금 여기서는 아타카마 사막 여기 있네요. 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다. 16번 다음 글의 가나다도 시리즈도 ABC에서 고른 것은 얘들아 요거를 만약에 틀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꼼꼼히 디테일을 안 챙긴 거다. 게다가 구평에서 이미 예고를 해줬어요. 아, 니네 미국의 도시 좀 공부해라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놓고 미국을 주신 거죠. 예고를 지대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글의 가나다 도시를 지도 ABC에서 고른 것은 자, 갈게요. 가는 미국 중서부, 남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및 내륙 수운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 도시는 로스앤젤레스예요. 미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으며 고층화되는 도시 스카이라인으로 유명하다. 시카고죠, 시카고. 그래서 시카고 적어주시고. 나는 5대5의 수운을 이용해 18세기부터 모피 교역 중심지로 번성하였다. 이후 브룸브룸 완성차 업체가 입지하며 20세기 초부터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지금은 쇠퇴하였다. 디트로이트. 다는 에팔레치아 산맥 석탄 산지에 입지한 도시다. 이 도시는 인근의 풍부한 석탄과 5대5 수운 및 철도를 통해 운반된 철광석을 바탕으로 철강선을 발달하였다. 요거는 뭐 여러 지역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피츠버그 정도라고 할까요? 피츠버그. 자, 그리고 지도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시카고,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네, 그러면 ABC가 답이네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안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쌤이 뭐 해설할 게 없다. 그치? 해설할 게 없어. 키보드 있잖아. 찾기. 자, 17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국가를 지도 A, B, C, D, E에서 그런 것은 자, 이거 뭡니까? 이거 그냥 지역지리 문제니까 키워드 뽁뽁 뽑아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키워드 뽑으러 갈게요. 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덩가리로 국립공원, 북섬에 있는, 나 솔직히 북섬 보고 바로 문제 풀었어. 쌤도 이제 수능 날 8시 15분에 이게 문제가 오픈이 돼요. 문제지랑 정답지가 평가원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바로 15분에 대기 타고 있다가 새로 고침하면서 받으면은 쌤 한지부터 풀어요. 너희들도 아마 한지부터 풀었을 테니까. 한지 풀고 세지 푸는데 한지에서 오 어려웠는데 우리 뽀글이도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지 푸는데 세지 풀 때 이제 17번에 되면 얘들아 쌤은 너희들은 이제 30분 풀고 30분 풀고 이렇게 하지만 쌤은 보통 10분 정도 두고 풀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왁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왁 막 최대한 빨리 풀어. 막 5분 만에 풀기도 하고요. 10분 만에 풀기도 해. 막 풀고 막 기운이 막 다 빠져있어. 한국지를 풀고 그 다음 세계지를 막 푸는데 17번까지 오면은 이제 지구력이 딸리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도 지구력입니다. 체력이에요. 지구력 딸리는데 북섬 보고 그냥 나 믿고 뉴질랜드 고르고 넘어갔어. 우리 북섬과 남섬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북섬에 있는 여러 개의 화산 및 다양한 생태지역을 포함한 마오리족. 네, 우리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오리족 언어로 녹색돌의 산지라는 것이 피오르를 배웠던 빙하 지형. 그래서 우리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화산 지형하고 빙하 지형을 다 볼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가 되겠고요. 나머지도 얘기해볼게. 우리 A는요, 말레이시아 밑에 점처럼 달려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입니다. 자, B는요, 필리핀이고요. 한해 경계에 있는 섬나라. C는 뭡니까? 가운데 중심으로 바나나 모양 인도네시아. D는 오스트레일리아. 요렇게 찾아주겠습니다.
자, 18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나다는 각각 독일, 동그라미, 멕시코, 동그라미, 이집트, 동그라미. 자, 독일 선진국, 멕시코 신흥공업국, 이집트 개발도상국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 그럼 원하시는 데서 원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다. 자, 인구의 자연적 증가 볼게요. 항상 극단적인 친구도 봐라. 지금 인구의 자연적 증가, 하고 태어나는 분과 돌아가시는 분을 얘기하는 건데 0 이하라는 게 뭐야?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선진국이죠. 이게 바로 독일이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사실 알면은 넣어도 되는 건데 모르면 여기서 넣어도 괜찮아. 근데 그냥 넣어볼게요. 계속해서 인구가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점점점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뭐 이집트가 되겠고요. 많이 태어나다가 이제는 덜 태어나요. 신흥공업국인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멕시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나라잖아. 유럽에 있는 나라자. 선진국이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해서 많고요. 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멕시코는 완전 나가. 왜 나가?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간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겠다. 자, 선지로 갈게. 1번. 독일은 2011년 인구가 2020년 인구보다 많다. 어떻게 비교하나요? 2011년 인구는 이거 다음 거야. 2020년 인구는 이거 다음 거를 보시면 돼. 일단 봐봐. 자연적 증감은 계속해서 감소야. 근데 요때 조금 더 감소했어. 그러면 자연적 증감 말고 사회적 증감은 어떨까라고 보자는 거지. 자, 사회적 증감 볼게요. 요때는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했어. 요때는 짱 많이 증가했어. 그 말은 무엇이야? 두 개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2020년에 인구가 더 많이 폭풍적으로 많이 들어왔으므로 2020년 인구가 더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다. 2번 1971년 중위연령이라는 건 그 국가, 그 단체, 그 집단의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연령이라는 건 거기에 있는 집단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워요. 무슨 순서로? 나이 순서로.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쓴 사람 손 들어봐요. 저요 하면 당신은 몇 살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 1971년 중위연령은 이집트가 다 독일보다 높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면 아는 거지. 이집트 애기 많이 태어나요. 독일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디가 더 노인이 많은 집단이겠어? 독일이 중위연령이 더 높은 집단이겠죠? 낫다. 3번 2020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을 1인당 인구로 나눠버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 총생산 높을수록 선진국 부자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순으로 많다. 멕시코, 독일, 이집트 순으로 많다? 야, 멕시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등으로 그렇게 많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나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요거는 다 독일, 그다음에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나다 중 1971년에서 2000년까지 증가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이다. 이거 보면 되는 거야. 1971년에서 여기죠. 그리고 2000년 여기까지 증가한 인구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볼게 얘들아. 일단 자연적 감소부터 볼게요. 자연적으로 독일은 그냥 마이너스고 이집트랑 멕시코 볼게. 멕시코가 자연적 감소가 훨씬 많네요. 이때까지는. 그리고 요도 보자. 사회적 감소도 봐야지. 사회적 증감도. 요때부터 요때까지. 지금 멕시코는 0.이란다. 한 300만 명, 400만 명, 400만 명 정도 줄었고 이집트는 왔다 갔다 그럼 0명 정도라고 할까요? 왔다 갔다 왔다니까. 독일은 뭐 2만 명, 3만 명, 3만 명. 얘들아, 사회적 증감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플러스가 엄청 많고 마이너스가 엄청 많지는 않지 않니? 또이 뭐 한 3만 명, 4만 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자연적 증감은 몇십만 명 단위로 멕시코가 제일 많이 응애 나왔죠. 그러면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거는 멕시코가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겁니다. 5번 가나다 중 2011년부터 2020년 미국으로의 유출 인구가 많은 거. 이거는 그냥 보지 않아도 알아요. 얘들아, 미국의 유출 인구는요. 첫 번째, 미국이 얼마나 유혹적인 국가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자, 독일한테는 그렇게 유혹적이지 않아요. 뭐 유혹적일 수 있어. 근데 우리도 잘 살아. 우리도 유럽이야. 그리고 멀어. 멕시코 개 가까워. 근데 미국에 비해 멕시코가 못 살아. 이집트 너무 멀어. 그럼 멕시코가 가장 많이 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멕시코인 나로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드디어 대망의 19번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많은 뽀글이들이 으아, 역시 세계지리는 기후가 너무 어려워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쌤이 항상 얘기한 게 뭐야? 경우의 수를 나눠라. 니네 수학에서도 경우의 수 나누면서 왜 지리에선 경우의 수를 안 나누려고 그러느냐. 경우의 수 나누시면 됩니다. 자, 1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BCD 지역에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시기는 1월이랑 7월 중 하나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 보기 전에 일단은 지도부터 본다. 지도에서 기후를 찾는 겁니다. 지역을 찾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에스파뇰 정도 되겠네요. 근데 지중해랑 맞닿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 다음 인도가 되겠네요. 아니면 방글라데시 정도. 근데 뭐가 포인트다? AW가 되는 게 포인트다. 그 다음 적도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AF인 게 포인트겠고,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다윈 AW. 아, 그럼 AW는 북반구에 하나, 남반구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가시기 나시기가 1월 7월인 경우와 7월 1월인 경우 나눠서 보면 되는 거야. 랜덤 돌리기 하세요. 자, 먼저 1월이라고 할까? 1월. 자, 그러면 북반구 볼게요. 얘네는 지금 다 A니까 1월이든 7월이든 따스울 거예요. 참고로 이거 별표는 확인을 꼭 하셔야 돼, 얘들아. 그래서 플러스라는 건 따숩다라는 거죠. 따스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1월이니까 추워요. 혼자 완전 윈터입니다. 뭐람? 혼자 완전 윈터? 느낌 있는데? 자, 그러면 얘 7월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이 윈터잖아. 얘 CS라고 쳐봐. 그러면 얜 7월에 썸머니까 건조할 거 아니야. 건조? 맞나 봐. 이렇게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A였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A라면 나머지 볼게요. 자, 일단은 1월 시기에 지금 얘는 적도라고 치고요. 적도라고 치고 얘는 조금 더 뜨겁겠고 얘는 조금 더 춥겠죠. 그럼 추운 애 얘가 C라고 칠까? 얘가 C였을 때 C 7월에 얘는 비가 오질나게 많이 올 겁니다. 윈터 건조니까. 근데 오질나게 많이 와요. 만나봐. 그리고 이제 F랑 W를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F는 언제나 비가 많이 오니까 얘가 되겠고 D가 되겠고, W는 얘는 지금 7월이 윈터잖아. 건조해야 돼. 그리고 1월이 썸머잖아. 뜨거워야 돼. 이거네. B. 요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반대면 어떡해요? 해줄게. 자, 반대로 해볼게. 7월. 자, 7월입니다. 일단은 7월에는 지금 여름이어야 돼. 싹 다 여름이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덜 뭐라고 해야 될까? 덜 따뜻한 애가 누굴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됩니다. 왜? 내 지역 평균 기온의 나누기 4한 거에다 뺐는데 영하 12도가 나온다는 게 뭐야? 봐봐, 얘들아. 지금 대부분의 애들이 7월이든 1월이든 18도씨 이상일 거야. 근데 얘도 여름이잖아. 보통 CS라도, 아무리 CS 여름이라도 10도는 넘을 거 아니야. 그잖아, 최너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바로 급브레이크 밟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불안한데 나 조금 더 해볼래. 1월 시기 강수량 차이 볼게요. 1월에는 얘가 비가 오겠죠. 1월에는 얘가 비가 안 오겠죠. 1월에는 얘가 비가 오겠죠. 1월에는 얘가 비가 오겠죠. 뭐야? 왜 비가 오건데 둘둘 나뉘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7일이라고 했으면 금방 눈치채고 17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겁먹지 마. 겁이 문제야, 이런 거는. 그리고 사실 19번에 주셨잖아. 정말 너무하신 거지. 이제 이거를 3번에 주면은 마음의 준비라도 별표라도 쳐놓고 나중에 시간 남았을 때 보고 하는데 19번이면 시간도 많이 안 남았는데 이거 푸니까 겁이 너무 나고 무섭고 눈물 줄줄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LC, DB 구했고요. 선지로 갈게. 자, 1번 D. 애초에 하늘 평균 기온은 18도씨 미만 아니죠. 그거는 유일하게 C 기후인 A가 되겠네요. 2번 B는 C보다 7월 강수일수가 많다. 얘는 7월에 윈터예요. 윈터 건조입니다. 적다. 3번 C는 A보다 1월이죠.
1월 시기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 자, 1월에 태양 고도가 높은 애는 남쪽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지금 더 남쪽은 C니까요. 얘가 바로 맞는 말이 되겠네. 자, 그러면 3번이 정답. 4번 D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아니죠.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적은 게 AF입니다. 5번 A는 남반구, B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반대예요. A는 북반구, B는 남반구에 위치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번 다음 절의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해보게 됐는데 그것은 자, 일단 지도 싹 보니까 뭐야? 수도 브뤼셀이라고 하는 순간 벨지엄, 벨기에구나. 그래서 벨기에가 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럽의 벨기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다. 이 국가의 헌법은 인접국인 라의 언어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들 언어의 주요 사용 지역을 바탕으로 구분한 4개 언어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자, 벨기에! 브뤼셀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북쪽은 누구랑 달라붙어 있어요? 네덜란드랑 다 붙어 있어요. 네덜란드. 벨기에 남쪽으로 누구랑 붙어 있어요? 프랑스.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붙어있는 애는 누굽니까? 독일이죠, 독일. 자, 그래서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다 채웠고 보기로 할게요. 기억, 벨기에는 내륙국가이다. 아닙니다. 이쪽으로 우리 바다가 있죠. 내륙국가 아닙니다. 니은, 다네요, 다. 네덜란드 라인강 하구에는 석유를 비롯한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항구 도시인 로테르담. 그렇죠, 로테르담이 있죠. 디귿, 프랑스에는 루르 공업지역이 독일에는 로렌 공업지역이 있다. 자, 독일이 루르죠. 프랑스가 로렌입니다. 반대요, 반대. 자, 그래서 요거는 라에는 루르가 있고 나에는 로렌이 있다. 리을, 가나다라는 모두 EU 가입국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EU. 심지어 여기 EU 본부까지 브뤼셀에 있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세계지리 1번부터 20번까지 2025학년도 수능을 해설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해설 강의를 보는 뽀글이들은 아마 뉴 뽀글이들 겁니다. 다시 한번 웰컴 환영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쌤이랑 마지막 해설 강의 듣고 싶어서 찾아왔던 우리 뽀글이들도 여러분들한테 행운과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뽀글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자, 그럼 도쌤이랑은 이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